안녕하세요. YJ 금융의 정석 YJ고요. 오늘은 그 인프라의 정석 부분을 옛날에 2019년에 외부 강의했었던 내용을 좀 기초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2022년 인프라의 정석으로 한번 풀 버전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의고요. 첫 번째 강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는 전체 강의 개요 부분을 포함한 부분인데 지금 전체 강의 자체를 좀 제가 교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보면 개요가 좀 뒤에 완성될 예정이라 일단 앞쪽 내용인 2번 강의 먼저 1번 강의 제 소개와 전체 강의 개요는 일단 스킵을 하고 전체 구조가 완성되면 그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2번 먼저 하겠습니다. 2번 인프라 투자 개요 부분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고고고. 네, 이번 강의 내용은 첫 번째로 강의 구조 및 용어의 정의고요. 두 번째 대체 투자의 분류, 그리고 대체 투자 중 인프라의 분류고, 이 전체 내용은 밑에 지금 밑에 쪽 이 창으로 제가 현재 위치를 좀 표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맨 처음 이 부분 강의 구조 및 용어의 정의 부분이고요. 강의 구조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투자라는 상위 개념에서 시작해서 투자의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전통적 투자를 위해 써야겠지만 전 대체 투자 베이스니까 대체 투자를 위해 썼지만 전통적 투자, 주식, 채권 같은 그런 전통적 투자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대체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대체 투자, 최근이라는 말이 좀 그러면 영어로 사실은 트레디셔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랑 모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류는 지금 일단 제가 옛날에 했던 CFA에서 좀 나왔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모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헤지 펀드, 매니지드 퓨처스, 그리고 디스트레스드 시큐리티스, 이건 뭐 MPL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대체 투자 치고는 좀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 부동산, 인프라, 프라이빗 에쿼티, PE, 그리고 원자재, 커머디티, 뭐 석유, 석탄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인프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인프라를 얘기할 것이고, 인프라의 분류는 사실 다양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네 가지로 저는 나눴어요. 그래서 시장 경쟁 자산, 완전 경쟁 어떻게 보면 인프라긴 한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좀 생존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 자산들이 있고요. 사용자 부담 자산은 어쨌거나 사용자들이 이 시장 경쟁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들이 돈을 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좀 있는 그 인프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2번으로 일단 완전 자유경쟁의 1번, 살짝 안전장치가 있는 녀석이 2번, 그리고 3번은 규제자산, regulated asset이라고 해서 독점적 자산이에요. 얘는 사용자가 얘를 쓰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뭐 수처리 같은 것도 저희 아파트가 있으면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는 하수관 하나뿐이겠죠. 그게 만약 A 기업이라는 해외의 경우 그렇죠. 주로 A 기업 거면 제가 A 기업 비싸다고 안 써 하면은 저는 하수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독점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사실은 자유경쟁에서는 독점 기업들은 프라이스를 계속 올려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하겠죠. PQ 곱한 값을 최대하기 위해서 P를 올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자산이나 독점적 시장은 정부에서 프라이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정부든 어떤 감독기관이든. 그래서 프라이스 규제가 보통 있는 그런 규제 자산들, 독점적 시장이 있고요. 4번 사회적 인프라 자산의 경우는 사용자가 내진 않아요. 지금 3번까지 사용자가 내지만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들어오는 초딩, 중딩, 고딩한테 입장료를 받진 않죠. 사용자는 초딩, 중딩, 고딩, 대학생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돈은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를 지은 사람한테 돈을 주고 교육부가 이제 그걸 학교로 쓰는 거지만 그 건물 사용자인 학생들이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의를 일단 찾아봤고요. 영어로는 일단 인베스피디아랑 캠브리지 딕셔너리, 그리고 아메리칸 딕셔너리, 비즈니스 잉글리시로 찾아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국가에 한정된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한정 안에서의 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좀 무형 자산은 아니지만 유형 자산은 무조건 끼고 있겠지만 유형 자산적인 그런 녀석과 완전히 뭐 달이
뭐 대로 동굴이 아닌데 터널이죠. 터널 같은 완전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두 가지 정의를 포괄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캠브리지 딕셔너리도 베이직 시스템과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트랜스포트, 파워 서플라이, 전력 발전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배전망도 포함할 거고요. 어쨌거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결국은 뭐 워크가 이펙티브를 할게 모든 전반적인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나 마찬가지로 사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받쳐주는 그런 자산들인 거고요. 아메리칸 딕셔너리에서도 뭐 인프라스트럭처는 베이직 스트럭처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necessary for its operation 어쨌거나 뭔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잘 정확히 돌아가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퍼블릭 워터, 뭐 수철수, 상하수도 시스템, 에너지 또 에너지 다 깔려 있죠. 배전, 송전망 뭐 다 깔려 있는 거고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뭐 KT나 이런 부분 유선망 이런 것들이 일반 좀 상업적인 시설로 분류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인프라스트럭처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것들도 그러고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도 뭐 비슷한 거죠. 어쨌건 물리적인 거 아니면 무형적인 것들 모두 포함해서 어쨌건 어떤 사회를 서포트하는 이커먼 어떤 경제를 서포트하는 그런 녀석이다. 예시를 들면 똑같죠. 트랜스포트 교통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약간 통신망 같은 그리고 전기, 워터 이 부분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쪽의 정의를 보면은 이거 사실은 쓴 이유가 저희 법률 궁금하면 다 법제처 들어가면은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해봤고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궁금한 법령을 치면은 조회하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는 것을 국내법에서 찾아보려고 법제처를 들어갔고요. 찾아보면은 민간투자법, 약칭 민투법, 민간투자법, 약칭을 굳이 넣네요. 약칭을 이런 오피셜한 문서에 넣는 거는 처음 봤는데, 저 별표할 내용은 아닌데 그냥 신기해서 있고요. 거기서 보면 정의 부분에 사회 기반 시설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면 짠, 네, 사회 기반 시설은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은 여기서는 세 가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각종 생산 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 시설이니까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뭐 더 이펙티브하게 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3번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뭔지 몰라도 기반이 된다, 증진시킨다 뭐 이런 부분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샘플이 있죠. 얘가 가나 다로 세 개가 있는데 가는 일단은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의 예시예요.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 분유,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재이용 시설 같은 어떠한 경제 활동이 되기 위해서 뒤에 백으로 받쳐주는 기반이 되는 시설이 있고요. 나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회 서비스,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유치원, 학교, 뭐 국립 그런 시설 말하는 거죠.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뭐 사적인 병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적인 병원 포함해서죠. 그런 것들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있고 3번 다부분은 어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지시설, 병영시설, 약간 군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런 국가 또는 지방단체 업무 수행을 필요한 공용시설, 설령 사무실 오피스더라도 일반 오피스는 공공시설이 아니지만 국가, 공공청사 같은 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로 분류하고 있어요. 일반 오피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들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 어쩌거나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약간 자상한 예시를 통해서 위에 1, 2, 3에 대한 부분 사회 기반 시설을 우리나라 사회 기반 시설의 민간투자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도 이거는 민투법상의 사회 기반 시설이지 이거 말고도 딴 것도 사회 기반 시설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긴 지금 아까 글로벌 그런 규정 정의에서는 발전 관련 설비들, 전력 공급에 관한 설비들도 인프라스트럭처였는데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인프라가 아닌가요?
국내 법에 정의되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인프라랑 저놈이 생각하는 인프라랑 미국에 사는 A가 생각하는 인프라랑 다 달라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만을 가지고서 대화했을 때 서로 머릿속에 있는 범위가 다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는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는 범위를 누구나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는 단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다음 페이지에는 사실 코퍼레이트 파이낸싱과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약간 대비되는 개념인데,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 어떠한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떠한 어떤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신영 같은 디벨로퍼들은 여러 다수의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신영한테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영이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 하나의 뭐 A 아파트 개발 사업을 SPC로 별도로 분리해서 개발하고 있으면 여기다 대출을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신영 망하면 안 되겠지만 신영이 망하던 말던 상관없이 저희는 분리된 하나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로부터 프로젝트는 차주로부터 대부분 분리되어 있고요. 이게 뭐 SPC 형태로 했던 신탁으로 했던 뭐 다른 비이클을 썼던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현금 유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PF, 파이낸싱을 하고 나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고 나면 그 돈으로 여기가 운영을 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일부 다시 원금을 상환하지, 추가로 얘가 또 PF를 막 조달하고, 물론 우리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임의로 추가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다. 프로젝트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이 있으면은 뭐 재원 조달해서 결국은 투자 자금 회수하는 방식이죠. 결국은 뭐 재원 조달해서 땅을 사고 부지 매입하고 열심히 건설해서 준공을 해서 곧장 팔고 종료할 수도 있고, 좀 운영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이건 계속 가는 거네요. 이건 사실은 운영하다가 팔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종료되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A 아파트 개발 사업 이런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출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파이낸싱이라는 단어는 대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파이낸싱은 어떠한 재원 조달, 어떤 BS상에 BS가 있으면 에셋이 있고 오른쪽에 라이어빌리티 부채랑 에쿼티가 있죠. 이 둘 다 조달이죠. 에쿼티로 조달하나 부채로 조달하나 재원을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싱은 에쿼티 또는 라이어빌리티 부채, 대출, 뭐 채권 이런 게 다 부채죠. 방식으로 재원 조달할 수 있어요. 모두 다 BS상의 오른쪽에 있는 방식을 다 말하는 거고요. 투자 방식에 따라서 뭐 에쿼티면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주로 할 수도 있고 뭐 좀 하이브리드성으로 할 수도 있고, 라이어빌리티 부채는 대출, 회사채, 뭐 유동화 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라는 건 간접 투자를 통해서 다시 에쿼티나 라이어빌 투자하겠죠. 뭐 펀드라는 것에 돈을 넣어서 그 펀드가 대출에 가거나 주식에 가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이클적인 그런 투레적인 얘기긴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에쿼티, 라이어빌 두 개의 자산을 방식으로 파이낸싱, 재원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란 말이 있고요. 코퍼레이트는 기업이죠, 기업. 보통 일반 기업은 계속 기업, 영속 기업, 고잉 컨선이라고 해요. 그 말은 제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년이 있고 10년 있으면 이게 캐시가 열심히, 예를 들어 뭐 캐시를 뭐 해서 에셋 뭐 밸류라고 하죠. 쭈르륵 해서 싹 팔고 빵이 돼서 없어지는 이런 프로젝트일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죠. 뭐 계속 플랫하게 매출이 나든지 점점점 확장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가다가 없어진다 개념으로 하진 않잖아요. 계속 어쨌거나 계속 살아서 간다는 가정하에 뭐 추정을 하고, 계속 살아서 가기 때문에 계속 워킹 캐피탈이 얼마 정도 들 거고, 보통 부채는 계속 부채 비율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대출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온고잉 한다라는 개념으로 일반 기업은 가고 있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따라 종료한다. 이 전체 현금 흐름 가치가 이 프로젝트의 가치인 거고, 기업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가 오늘 분석을 하지만 옛날부터 오늘까지 있고 오늘부터 미래까지 있을 것 같은 약간 계속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결국은 프로젝트랑 분리하면은 이게 그죠. 그걸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차주로부터 분리돼 있다고 하면은 코퍼레이트는 차주한테 대출해 주는 거죠. 아까 개발 사업이면
여러 개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신형한테 직접 빌려주는 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현금 유출이 막혀 있다.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한 돈을 일단 조달하고 나면 필요한 돈 다 조달했잖아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뭐 더 들어오고 나가고 하진 않는데, 일반 기업은 계속 영업을 확대하려면 또 추가 차입을 해야 되고,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배당해서 나갈 수도 있고,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큰 무대기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계속 기업,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속 살아있다, 10년 뒤에 망한다, 이런 가정을 보통 하진 않죠. 망할 수도 있지만 가정상으로는 계속 우상향에 가다가 어떤 일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재수 없을 때 망할 수 있지만 기본 가정은 살아간다는 개념이고요. 그런 코퍼레이트이 재원 조달하는 게 CF. CF는 캐시플로우 같지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예요.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이 다음 페이지에 또 프로젝트냐 코퍼레이션이냐 얘기하지만, 이 페이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파이낸싱이냐 인베스트먼트냐를 말하고 싶어요. 두 개 단어가 다 예쁘죠. 그냥 단어상으로는 예쁘지만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뭐 일단 프로젝트를 위한 SPC를 만들었으면은 투자자 있죠. 인베스터, 뭐 보통 LP라고도 하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나요? GP가 뭐 운용사, 제너럴, 프로덕트 아닌데, 어쨌건 GP, LP. 갑자기 단어가 약자가 헷갈리네요. 제너럴 맞는데, 어쨌거나 이게 그러니까 LP, 인베스터, 연기금, 뭐 그런 보험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어떠한 그런 SPC한테 채권을, 본드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채권을 투자했다 그러죠. 근데 이 SPC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죠. 또 대출을 한다고 하면 대출에 투자했다라고 하죠. 내 돈 대출에 투자했으면 이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은 거죠. 그리고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투자한 거지만 이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 유상증자 IPO를 통해 수요를 받은 거죠. 재원을. 그리고 결국은 돈을 투자하는 입장의 그 인베스터라는 회사 입장에서의 에셋 쪽에 있는 투자 자산들은 인베스트먼트, 투자라는 개념이고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파이낸싱인 거죠. 재원 조달. 그 파이낸싱이 부채 쪽일 수도 있고 에쿼티 쪽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BS상 오른쪽 부분에 재원을 받아오는 부분을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받는 녀석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컴퍼니든 그렇다 하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거고,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그게 일반 영속기업, 계속기업이 뭐 어떤 파이낸싱을 받는 거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되는 거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그리고 어쨌건 돈을 가는 거는 인베스트먼트고, 뭐 이 회사는 뭐 코퍼레이트한테 일반 기업한 대출을 한 거고, 이건 앞 페이지에서는 SPC한테 프로젝트한테 대출을 한 거죠. 뭐 그런 개념. 어쨌거나 코퍼레이션 프로젝트냐에 보다는 지금은 파이낸싱은 받는 기업, 주체가 받는 녀석일 때 파이낸싱인 거고, 투자하는 입장에선 인베스트먼트인 거고, 두 개가 사실은 동시에 발생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받아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개념이고요. 대체 투자의 특징을 들어가면은 아까 투자 자산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이 있고 대체 투자가 있다고 하면은, 대체 투자는 전통적 투자와의 차이가 있죠. 보시면 주로 대체 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투자로서, 다른 투자로서 전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거나 또는 분산 효과,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은 얘네를 통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무슨 100이라는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9%를 받고 있었던 그런 포트폴리오, 주식채권 포트폴리오인데 대체 투자를 넣으면은 9가 10이 되거나, 또는 100이 아니라 95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여전히 9% 수익을 내거나, 그렇죠? 또 좋은 거죠. 똑같은 더 수익을 내던가, 리스크는 100으로 바뀌지 않는데 9가 아니라 10의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9%의 수익을 내면 똑같은데 리스크가 100이 아니라 90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더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란 말은 뭐 국민연금이 700조 갖고 있다. 700조 전체가 포트폴리오예요. 거기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에 막 투자해 있겠죠. 그런 개념이고, 대체 투자를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전통적 투자의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투자의 특징은 어쨌거나 low liquidity, 유동성이 낮아요. illiquidity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채권, 주식은 예를 들어 상장돼 있으니까 언제든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있고 언제든 사고 팔고 되는데, 대출은 사고 팔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고 거래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사고 팔 수는 있지만 뭐 재반 수수료, 취득록세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죠. 즉각 팔고 뭐 가격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다. 근데 주식은 사고 팔고 리퀴디티가 높다, 유동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대체 투자는 전반적으로 리퀴디티,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란 거는 빠르게 현재 가치로 팔 수 있으면 유동성이 높은 건데, 오래 걸리거나 현재 가치가 아닌 가치가 확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있거나 하는 건 리퀴디티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낮고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퀴디티가 낮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니까 일리퀴디티 프리미엄이라는 플러스 알파의 대신 수익률을 받죠. 언제든 팔 수 있는 AA 등급보다는 언제든 팔 수 없는 AA 등급이 수익률을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일리퀴디티 프리미엄인 거죠. 유동성이 낮은 거에 대한 플러스 프리미엄을 받아 수익률이 더 높아요. 결국은 똑같은 리스크 대비 유동성 높은 녀석보다는. 그리고 sometimes long term horizon, 뭐 기간이 길 확률이 있죠. 뭐 5년, 10년, 뭐 인프라 같은 거 20년, 30년도 있으니까. 그래서 sometimes죠. 항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길 수도 있다. 유동성도 낮지만 게다가 만기도 길다. 그러면 뭐 못 팔고 한 20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정말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난 정말 이거 끝까지 갖고 있을 사람들만 투자해야겠죠. 예. 아니면 급하게 팔려면 손실 나니까. 그리고 difficulties in performance evaluation, 성과 평가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lack of transparency, 투명하다는 게 뭐 사기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A 오피스를 샀다고 그 오피스의 가격, 정확한 임대차 내역, 그리고 뭐 어떤 재원주달을 몇 프로인지 이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굳이 나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 투자 성과를 공개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리츠 같이 상장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녀석이 아니고서는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도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알지, 그걸 굳이 디테일한 이 텀 부분, 어떤 금리 조건, 뭐 시뮬레이션 했던 캐시플로우 이런 거를 공개적인데 올리지 않잖아요. 그 약간 그런 컨피덴셜한 건데 다. 그래서 공개적인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공개적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한 게 통상적인 것보다 잘했냐 못했냐 개념은 통상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가 애당초 얻기 어렵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유니크 피처, 특이성 다 달라요.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산 주식이나 저놈이 산 주식이나 같은 특성을 가진 같은 조각이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동의 11층과 2동의 5층은 층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어떤 놈은 한강 뷰일 수도 있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층과 위치와 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동일하지 않아요. 유니크한 피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diversification, 오늘 발음 안 되네요. diversification, 분산이죠. 분산 효과. 결국은 low correlation이 낮다. 상관계수가 낮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거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채권도 예를 들어서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상관계수가 높아요. 그래서 망할 때는 두 개가 같이 더블로 터져서 같이 망하지만, 예를 들어서 로우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 반대로 움직인다고 쳐요. 그러면은 쪽박 쳤을 때 대체 투자하고 플러스 내서 얘를 어떻게 보면 좀 합쳤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막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또는 흔들리지만 대체 투자는 안 흔들리고 스테이블하면 합쳤을 때 흔들리는 진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아예 상쇄시켜 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진폭을 줄여주거나 없애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니까 리스크를 줄인다. 리스크라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변동성, 흔들림을 말하는 거니까 목표 수익률을까지 갈 수 있는 뭐 흔들림, 불확실성, 플러스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개념이 그런 리스크고,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 분산 효과의 다이버시피케이션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 듀 딜리전스 코스트, 그런 실사 비용이 많이 들죠. 뭐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만 해도 아까 취득록세 이런 것도 있지만 법률 실사, 뭐 변호사 고용해서 해야 되고, 또 무슨 사평, 사업성 검토 이런 것도
신용평가사도 또 신용평가사 사평을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KPMG 이런 데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쨌거나 용역업체라는 말이 좀 약한 건가? 어쨌거나 그럼 KB를 왜 쓰죠? KPMG를 쓰려고 그랬었는데 KB를 썼네요. 어쨌거나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번하게 거래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듀딜리전스 코스트가 크다. 그게 또 로우 리퀴디티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겠죠.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고 팔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유동성이 낮을 수가 있겠죠.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낮으니까 대신 수익률은 더 높고 반대급부로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고요. 대체투자 분류는 대체투자 자체는 아까 이거 한글로 쓰면 이상하지만 영어로 쓰면 괜찮은 Modern Alternative Investment 근대 대체투자, 현대 대체투자. 한글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맞아요. 모던한 거, 트레디셔널한 거, 약간 예스런, 전통적인 거 그런 부분 두 개를 쓸 수 있고 아까 말한 그냥 저희 메인이 아니고 모던 쪽 보면 헤지펀드가 있고요. 이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그래요. Categorized by strategy 전략에 따라 분류한대요. 전략이 equity market neutral. 그럼 equity 마켓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 뉴트럴 리스크 이 흔들림을 어쩌거나 뭔가 리스크 어떤 하나의 리스크를 사고 팔고를 통해 그 리스크를 해치하면서 그 스프레드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고 해야 되죠. 하지만 또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어쩌거나 이런 헤지펀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Managed futures 부분은 지금 파생 쪽 상품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선물과 현물을 서로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 파생과 파생만으로 거래한다는 거죠. 파생이 아닌 주식채권 원래는 주식채권을 사면서 파생을 통해서 해지하거나 레버리지 올리고 이렇게 믹스드가 가능한데 일단 제가 공부했을 때 매니지 퓨처스는 지금 파생만으로 다양한 파생 상품 파생 시장 내에서의 매니징 거래만으로 하는 걸 매니지 퓨처스로 한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대체 투자 쪽이니까 이쪽은 저는 잘 안 하죠. 그리고 디스트레스드 시큐리티스는 약간 스트레스 받은 약간 위축된 녀석 그러니까 NPL 이런 부분이 많죠. 뱅커럽시 뭔가 파산했던 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싸게 사서 살려내거나 담보 처분해서 조금 더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레디션 전통적인 건 옛날부터 있었던 대체 투자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있고 에쿼티 투자할 수 있고 뎨 투자할 수도 있고 애당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 리츠 같은 개념이겠죠. 리츠나 아니면 실제 아까 신형 개발 회사긴 한데 일반 기업일 수도 있고 리츠 형태의 회사일 수도 있고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에쿼티나 뎨을 투자할 수도 있고 리츠도 사실은 에쿼티긴 하네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제가 할 부분이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 계속 기업도 있어요. 계속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옵코, 홀코 이런 개념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옵코는 선순위, 홀코는 중순위, 후순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중순위, 후순위를 매즈라고도 할 수 있죠. 메자닌층 이런 개념 하잖아요. 메자닌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건물 지었을 때 여기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는데 층고가 너무 높으면 중간에 한번 그냥 1.5층처럼 뭔가를 만들 수 있죠. 계단 올라가다 창고처럼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거를 메자닌층이라고 하죠. 중간에 낑겨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메자닌은 에쿼티와 대출의 중간에 낑겨 있는 후순위 대출 같은 개념이니까 메자닌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는 약간 좀 작다 크다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은 아닌데 초기 기업 같은 약간 작은 쪽은 주로 VC 벤처 캐피탈로 가고 바이아 펀드 같은 경우는 좀 큰 기업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이지만 큰 기업들은 주로 그런 어쩌거나 기업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아예 초기 단계도 있고 상장 직전에 대형 단계도 있을 거고요. 각각에 대해 전략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걸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에쿼티죠. 아직 공모이 반대말 아니지만 퍼블릭 에쿼티가 이제 상장된 거죠. 결국은 상장 전에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커머디티도 있고 커머디티 아까 말한 석유 코인도 커머디티라고 할 수 있나요? 코인은 잘 모르겠네요. 분류를 그런 부분 기타 등등 항공기 배 같은 이런 투자건들도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동산이겠네요. 동산 그런 부분의 투자도 대체 투자인 거고요.
인프라로 넘어가면은 지금 인프라 분류로 왔고요.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경제적, 사회적. 그러면 경제적 인프라 자산은 결국 쓰는 놈들이란 말 자주 쓰죠. 쓰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돈을 내는, 설령 국가가 좀 서포트해주거나 독점적이거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어쨌건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경제적 인프라 자산. 그리고 사용자가 내지 않고 어쨌거나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내는, 아까 말한 학교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위에는 도로죠. 도로 타는 사람이 톨게이트비 직접 내는 거고, 학교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지은 회사한테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잖아요. 뭐 설령 대학교도 저희가 학생들 학비를 대학교에 내고, 저 대학교에서 그 건물 주인한테 돈을 낼 수는 있어도 학생들이 직접 내지는 않죠. 어쨌거나 그런 거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고, 직접 사용자들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걸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라고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트, 교통 같은 거는 당연히 해당 도로 이용하는 사람,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돈 내겠죠. 항구를 이용하는 사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페리,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돈을 내니까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고, 에너지 유틸리티도 뭐 가스던, 뭐 배전, 전기 부분 전부 다, 물 이런 것도 사용자가 내야죠. 그렇죠. 쓰는 사람이 낼 거고요. 그 통신 시설도 뭐 부분도 직접 쓰는 사람이 낼 거고, 안 쓰는 사람이 내지. 물론 저희 KT는 쓰는 사람이 내는 거구나. 한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KBS 얘기하려고 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경제적 인프라 자산은 그렇고,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 아까 주로 말한 에듀케이션 쪽이랑 군대 쪽도 있죠. 군인들이 돈을 내진 않죠. 국방부나 정부 예산을 통해 국방부가 돈을 주겠죠. 군 막사를 지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에요. 결국은 직접 사용자가 내지 않으니까. 그 네 가지 분류는 사실은 아까 사용자가 직접 내는 경제적 인프라 자산을 세 개로 더 쪼갰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시장 경쟁 자산, comparative asset, 정부가 어떤 도와주는 거 없이 그냥 완전 경쟁. 시장 경쟁 상황에서 요금 받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뭐 추가적인 보완책 없이 시장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일반 기업인 거죠. 일반 기업처럼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그런 마켓이 경쟁 자산이에요. 인프라긴 하지만 어쨌거나 쌀벌한 세상에서 그대로 싸우는 게 경쟁 시장이고, 경쟁 자산이고, 발전 에너지 시장, 뭐 약간 일부 보완 구조가 있지만 망하면 메꿔줄게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요금 체계가 다 있고 거래 시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경쟁 자산, 주로 발전 에너지 시장이 있어요. 네, 국내, 해외 둘 다 주로 그렇고, 뭐 미드스트림은 파이프라인이나 뭐 저장 시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뭐 코카스에서 외국에서 LNG 사와서 뭐 항구 쪽에 있는 코카스 뭐 탱크 저장하겠죠. 뭐 그런 거랑 각 또 사기업들이 뭐 LPG 저장하고, 그쵸. LNG 주로 천연가스겠죠. 그걸 다시 뭐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해서 이제 일반 천연가스로 공급하고, 또 이런 미드스트림 시설, 파이프라인 포함한 시설들 국내 해외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부담 자산 역시 위에 것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이것도 사용자 부담 자산은 사실 사용자가 부담하죠.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해지지급금 같이 뭔가 망하면 정부에서 원금은 너네 좀 보존해 줄게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뭔가의 약간의 안전장치가 뒤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부분, 국내에서는 다음에 설명드리지만 아까 민투법상 BTO, Build, Transfer, Operate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자산, 이제 규제를 받아야 돼요. 가격 규제를 주로 받는 자산이죠. 가격 규제를 받는다는 거는 얘가 독점 시장 안에서 있는 독과점적인 녀석이니까 가격을 멋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자 써야 되니까 가격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인프라 자산이기 때문에,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자산, regulated asset이고요.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면 가격을 무한정 올리니까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있어요. 가격을 어떻게 규제하냐가 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가격을 규제해요. 뭐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사용자 요금, 어쨌거나 요금을 받아서 하는 이 녀석까지도 다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니까 실제 사용자한테 요금을 받아요. 그런 부분이고, 사회적 인프라 자산은 아까 한 것처럼 그냥 뭐 사용자가 내지 않죠. 정부 지급, 사용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돈을 받아서 상환하는 녀석이고요. 안정성이 높아요. 이거 매출이 뭐
학교에서 학생이 100명 왔다고 얼마 받고 50명이 왔다고 얼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금액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매출, 디맨드에 대해서 디맨드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안전한 돈을 받죠. 그래서 금리가 낮겠죠. 대신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하기지만 해외에서는 PPP, 예. 지금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맞나요? 민관 합동 투자, 뭐 이런 개념이 PPP라는 개념을 해외에서 쓰고요. PPP라는 단어가 완전 다 똑같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민간과 뭐 공공이 합쳐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을 PPP 제도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민투법상 뭐 BTL이 또 이런 개념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 규제 수준은 당연히 시장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별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독점적 시장은 이제 규제를 꽤 많이 해야 되고 완전 정부가 컨트롤하는 사회적 인프라 자산 시장도 있고요. 결국은 규제가 약하다는 건 엄청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독점이니까 경쟁이 덜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아예 경쟁이 없죠. 그리고 투자 리스크는 당연히 경쟁이 심하고 규제가 약하니까 쌀벌한 시장이니까 하이 리턴이죠. 리스크가 아니죠. 완전 우턴이에요. 하이 리턴, 높은 수익을 그렇죠. 하이 리스크도 맞죠. 뭐야 이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하이 리스크 결국은 그걸 통한 하이 리턴 부분이고 아래쪽은 그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개념이 가겠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런 거고요. 네. 오늘 드디어 약간 영어로 에포타이저인가? 그런 부분의 그런 인프라 부분 내용이었고요. 일단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한 칸 더 들어갈 거고 전체적인 지금 제가 옛날 2019년에 외부 강의 썼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어서 목차가 많이 바뀔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1번 강의 전반적인 제 소개와 목차 부분이 되게 뒤늦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양해 바라고요. 제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